마이크로 챗봇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글에 쳐도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거기 어떤 유튜버가 전에 얘기했는데 라고 여기 업로드 파일스에 가면 브라우저가 뜨고요. 거기서 준비해놓은 파일들을 올리면 됩니다. 이거 다 PDF고 20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2018년 코리안 가이드라인, 2017년 미국 가이드라인, 18년 유럽 가이드라인, 19년 산모에게 쓸 수 있는 이거 갑자기 이제 산모가 갖고 혈압 높다고 약 달라고 그러면 당황할 때 좀 있으시죠. 그 다음에는 결국 가이드라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환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넣어봤습니다. 72세 남자고 당뇨가 있고 신부전이 동반돼 있고 혈압 높으면 어떤 치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이 채널을 만들었던 게 1월 말쯤 됐었나? 1월 달이었고 저 나름의 큰 그림은 영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전임이들, 전공의들 보여주고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 써먹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게 그러면서 또 구독자도 늘고 이런 게 저의 큰 그림이었는데 다 나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에 빠져서 3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만들고 그동안 또 많이 변한 게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안 하고 그냥 접어야 되나 하다가 그 몇몇 또 유튜브 강의에 나가가지고 또 홍보를 좀 했더니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서 이거 이렇게 싸질러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안 만들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이참에 나도 정치 유튜버로 나갈까? 그래서 막 세게 말하고 막 그러면 또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까 하다가 그래도 원래 하려던 게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3번째더라고요. 13번째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GPT스로 만드는 마이크로 챗봇이라는 주제입니다. 마이크로 챗봇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글에 쳐도 마이크로 챗봇이라는 거 거의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GPT는 굉장히 제네럴한 챗봇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음식 만드는 거에서부터 역사나 다른 과학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물어봐도 다 대답을 잘 하는 소위 말하는 박학다식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박학한 면이 있습니다. 넓고 얕게 아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종종 우리가 좀 뭔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좁고 깊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GPT스라는 거를 보면 거기에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얘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PDF 파일을 올려놓고 이걸 보고 여기 정리해서 대답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쓸 수가 있죠. 이번에 만든 영상은 우리 가이드라인이 저는 이제 순환기 내과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과를 전공하시고 혹은 의사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은 미국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 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이게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또 조금씩 틀리고 또 가이드라인처럼 읽기 재미없는 문서도 없습니다. 굉장히 길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요것만 잘하는 마이크로 챗봇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챗봇 구글에 치면은 구글에 치면 자동 검색어로 그 마이크로 소프트 챗봇이라는 게 나오고 마이크로 챗봇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챗봇은 제가 처음 만든 단어인데
상표를 등록할 건 아니고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 거기 어떤 유튜버가 전에 얘기했는데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챗봇을 챗GPT에 물어보면 소규모로 설계되고 구현된 챗봇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표준 용어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뭐 사실 직관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또 간결하게 빠른 시간에 그리고 중간중간 금방 올려놓은 업로드한 파일들을 바꾸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챗GPT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면 GPT스는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챗봇 이죠. 여기 익스플로 GPTs로 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누르면 대화창이 나옵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치료의 최고 전문가 GPT를 만들려고 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난리지라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업로드한 파일을 근거해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목을 하트의 헬퍼 뭐 이런 이름 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이퍼텐션 이름 들어가는 걸로 하라고 했고 프로필 사진 이런 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혈압 떨어질 것 같은 좋은 그림이긴 한데 조금 그래서 혈압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진단 기준과 목표 혈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챗봇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바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라 라고 인스트럭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저 문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업로드 파일스에 가면 브라우저가 뜨고요. 거기서 준비해 놓은 파일들을 올리면 됩니다. 이거 다 PDF고 20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이게 꼭 PDF가 아니어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 파일들을 하나의 PDF로 만들면 그냥 하나로 치는 것 같아요. 용량에 별 제약 없이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뭐 8개 정도 올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테이터도 눌러주고 여기 저거는 이 우리의 대화를 챗GPT가 학습하는데 쓸 거냐인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요거는 뭐 데이터 유출하고 별 상관없긴 하지만 저거는 항상 꺼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하고 이걸 여러 공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링크를 보낸 사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온님이 저만 보는 걸로 일단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고 자기소개를 해달라 하고 하면 아까 인스트럭션의 얘기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챗봇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넣어놨으니까 그 비교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고 다른 데는 또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G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 진단 기준을 표로 만들라 라고 하면 2018년 코리안 가이드라인, 2017년 미국 가이드라인, 18년 유럽 가이드라인, 19년 영국 가이드라인, 20년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쭉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순환기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고 다른 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17년에 미국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130에 80으로 기준을 좀 낮췄죠. 그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도 요건 뭐 환자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프롬프트 진이를 안 썼었는데 요번에 한번 깔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글, 영어 이런 걸 거의 동시에 보여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기는 한데 화면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4시간 혈압 검사와 가정 혈압 검사에서 진단 기준. 이게 자꾸 뭐 하다 보니까 고혈압 강의처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진료실 혈압하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써 있는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숨어 있는 내용들 좀 찾아봐야 되는 경우, 이를테면 올드에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표로 정리해라 하면은 쭉 얘기하면서 미국 가이드라인 뭐 65세 얘기도 나오고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이 기준도 나오고, 영국 가이드라인 80세 그런 기준들, 기준에 따른 권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블로커는 고혈압 약제 이제 퍼스트 라인에서 빠진 약제이고, 저거는 이제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주석을 좀 달아놨습니다. 저건 어느 때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것도 잘 캐치를 하고 있는지. 요거는 신부전, 뭐 협심증 이런 환자에서 쓰고, 젊은 환자, 뭐 여성 환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가이드라인마다 조금 다르게 있거든요. 가이드라인별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모에게 쓸 수 있느냐. 이거 갑자기 이제 산모가 갖고 혈압 높다고 약 달라고 그러면 당황할 때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면 이 내용은 다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메틸도파, 라베타롤, 리페디핀, 하이드랄라진, 그리고 라스블로커 쓰면 안 되는 어보이드 해야 되는 약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특별히 물어본 얘기인데요. 우리 고혈압 약제 이제 이뇨제 계열의 약제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하이드로클로사이아자이드라는 약이고, 저거 말고 사이아자이드 라이크 다이유레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다파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클로로살리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뉘앙스가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은 클로로살리돈을 우선해서 권고하기도 하고, 뭐 조금씩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가이드라인별로 잘 정리를 하나 봤더니 일단은 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이드로클로사이아자이드랑 클로로살리돈이 어떻게 다른지, 클로로살리돈이 더 포텐트하고 더 듀레이션 길고 뭐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이아자이드 라이크 다이유레틱스를 더 먼저 레코멘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나오고, 또 쓸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가이드라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넣어봤습니다. 72세 남자고 뭐 당뇨가 있고 신부전이 동반돼 있고 혈압 높으면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 좀 부황부황할 수 있으니까 약제 종류와 목표 혈압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환자 혈압은 어떻게 떨어뜨리는 게 좋겠고, 약은 신부전 환자니까 라스블로커랑 베타블로커랑 다이유레틱스랑 MRA 이런 걸 다 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마이크로 챗봇은 이렇게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입력해 가지고 어떤 치료가 좋을지 가이드라인 와이즈하게 답변을 얻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이런 거는 환자 교육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가이드라인에 사실 식이요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뭐 우리 유명한 이제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전혀 와닿지 않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맛없는 맛없는 내용들을 저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포타슘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포타슘은 혈압 떨어뜨리니까. 네. 그래서 뭐는 안 좋고 뭐는 좋고, 뭐 어디셔널 팁에서 여기 쿡 앳 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라, 나가서 사 먹으면 짜고 기름지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리피데미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고 난리지에 이렇게 하고 뭐 했다 그랬더니 이름을 리피드 프로라고 해서 뭐 괜찮은 것 같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미국 가이드라인, 19년도 유럽, 그 다음에 요거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있는, 여기도 리피드 내용이 있어서 요것도 카디오바스큘러 프리벤션 우리나라 거, 그 다음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도 리피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리뷰 아티클들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날리지에서 업로드 파일 해가지고 준비한 PDF 파일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이것도 역시 onlyme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방 퍼블리시가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 자기는 뭐 하는 챗봇이다, 디스리피데미아에, 그리고 뭐 업투데이트하고 컴프리헨시브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대요. 네, 뭐 말은 잘합니다. 잘하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요 가이드라인은 저 세 개니까 세 개를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더니 뭐 쭉 좀 정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워낙 긴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다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기 포커싱 하고 있는 맞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을 잘 써놓고 있고, 뭐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HA 미국 가이드라인, ESC 가이드라인 생기면서 그 변한 게 이제 베리 하이 리스크 환자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씩 다른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라라고 했더니 굉장히 잘했습니다. 요 디스리피데미아 관련돼서 아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이드라인이 PDF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이드라인은 그냥 논문처럼 돼 있는데 약간 데코레이션 들어가고 이러면 데코레이션 안에 있는 글자를 얘가 잘 못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밋밋한 텍스트 파일은 아주 좋아하는데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잘 못 읽는 경향이 있어서 이상지질증 가이드라인에서 한국 가이드라인을 잘 못 읽습니다. 그게 좀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피드는 이제 타겟이 중요하죠. 타겟이 중요하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2019년 ESC 가이드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베리 하이 리스크에서 55 LDL 타겟을 55로 낮춘 게 제일 중요한 변화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리스크 스티피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이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 베리 하이 리스크인지 이런 걸 나눠야 타겟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이드라인이 그걸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고,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ASCVD 10year 리스크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ESC는 스코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걸 있고, AHA에서는 저 리스크 인핸서라는 게 또 들어 있습니다. 레포프로테인 리틀 A나 뭐 가족력들 뭐 이런 것 몇 가지 항목들이 이제 리스크 인핸서로 들어가 있고, 역시 뭐 이상지질증 강의는 아니니까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리안 가이드라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해보자라고 하니까, 요거는 제대로 좀 내용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가이드라인 처음에 이제 역학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40% 환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노크로날이 모노크로날인데 이렇게 한글로 쓰고, 벤페도엑시드는 우리 가이드라인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라서 막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글로 다 영어 파일인데 하나만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잘 못 읽는가, 아니면 그 파일 형식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챗봇 만들 때는 아주 논문 형식으로 된 밋밋한 텍스트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내용은 또 틀리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써 있는 그런 내용 기준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한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코리안 디스피즘의 가이드라인은 난리지에 업로드한 요 파일에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라 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라인, 또 고지혈증 강의가 되는데, 한국 가이드라인이 다른 데랑 틀린 거는 베리 하이 리스크의 관상동맥 질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준 치료 목표치를 이제 55 이런 식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설명하고 있고, 고위험군은 뇌졸중, 경동맥 질환, 말초 동맥 질환, 트리플 A 이런 것들이 있다. 70 미만으로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한글로 되어 있는 것 좀 구체적으로 이 파일에서 찾아 이러면은
합니다. 근데 또 당뇨 환자 얘기 빼가지고 물어봤더니 또 찾아서 얘기해 줍니다. 한글로 돼 있는 거는 아직 조금 영어랑 한글 파일을 섞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글 파일은 좀 잘 못 찾는다. 영어로 해놓으면 잘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우리 환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공통 가이드라인마다 다 공통된 내용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타틴 부작용은 근육 증상, LFT 이상, 그 다음에 당뇨 발생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 저는 꽤 많이 받았거든요. 코큐텐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스타틴을 먹으면 코큐텐 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프로덕션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것 때문에 근육통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먹으면 근육통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저게 좀 그 데이터가 좀 컴플리트한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얘기하나 그거를 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뭐 쭉 있는데 뭐 요게 적절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do not routinely recommend CoQ10 supplement가 맞고 그 스타틴 related muscle 심텀이 있을 때 그런데 뭐 잘 상의해서 해라라는 내용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의 가이드라인에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 문제가 있을 때 피검사에서 CPK 레벨을 보는데 종종 그 얼마까지 오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10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이드라인에서 잘 찾는지 봤습니다. 봤더니 LFT는 정상 어퍼 노말의 3배고 CPK는 10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0 times upper limit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끊으라 그런 얘기가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비슷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 당뇨 또 환자분들 요즘에 또 여기저기서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이거 먹으면 당뇨 걸린다면서요 또 뭐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항상 뭐 리스크 베네핏 얘기하죠. 우리가 당뇨 걸리는 위험보다 ASCVD로 사망할 위험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환자분께 읽어드려도 될 정도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저는 이 마이크로 챗봇에 좀 꽂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 그날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뭐 그 전반적인 제너럴한 거 필요 없고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일회용 챗봇처럼 그날 막 업로드 한 다음에 거기서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런 영상을 몇 개 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수선한 시국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서 몇몇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공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 이런 것도 많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참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영상 계속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